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전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였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 전남편 진상혁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벤처 사업을 꿈꾸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건 열정뿐인 그 남자의 눈빛에 홀려 저는 겁도 없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상혁 씨, 이번 달 월세 내가 냈어. 그리고 이거 당신 사업 자금에 보탰어. 은서야, 미안해서 어떡하냐. 내가 너한테 매번 받기만 하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진짜 호강시켜줄게.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알지? 나 믿지? 그럼 믿지. 당신 능력 있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다 보상받을 거야. 힘내.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아리만큼 헌신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교대금으로 밤낮이 뒤바뀌고 응급 환자가 몰아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화장실에서 김밥을 우겨 넣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하지정맥류가 생겨 혈관이 터질 것 같아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상혁 씨의 사업 자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서버 유지비. 돈 들어갈 곳은 밑빠진 독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월급의 80%를 매달 그 사람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고작 교통비와 식비만 남겨두고요. 백화점 화장품은커녕 로드숍 세일 기간에 산 스킨로션 하나를 아껴 쓰고 10년 동안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이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갈 때 저는 병원 숙직실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줬습니다. 은서야, 이번에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투자자만 만나면 끝나. 근데 접대비가 좀 모자라네. 이번 달만 좀 무리해 줄 수 있어? 지난달에도 적금 깼잖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 남은 주택 청약 통장이야. 이거 깨면 우리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해? 야, 이 사업 터지면 강남 아파트가 대수냐?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해준다니까? 나 못 믿어? 그놈의 못 믿냐는 말. 그 말이 족쇄가 되어 제 청약 통장까지 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제 20대와 30대 초반은 고스란히 진상혁이라는 남자의 밑거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식 올리면서 하자고 미루던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바보 천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소위 대박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개발한 앱이 다운로드 순위권에 오르고 여기저기서 투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해갔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게 맞겠네요. 낡은 티셔츠만 입던 사람이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입기 시작했고 제 리스트는 그대로인데 본인은 억대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 냄새. 너 병원 소독약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집에 오면 머리가 다 아프네. 무슨 소리야. 샤워하고 왔어. 그리고 당신 예전엔 내 땀 냄새도 좋다며. 갑자기 왜 그래? 사람이 급이 있지. 내가 이제 대표 소리 듣고 다니는데 마누라 될 사람이 맨날 찌들어서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좀 꾸미고 살아라, 제발.
꾸미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꾸미지. 당신 회사에 내 돈 다 들어가 있잖아. 야, 생색좀 그만 내라. 지겹지도 않냐? 그깟 푼돈 좀 보탠 거 가지고 유세는? 푼돈. 제 10년의 피땀을 그는 푼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저를 버릴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제 앞에 남편은 이혼 서류도 아닌 짐가방 하나를 던져주더군요. 나가. 뭐? 헤어지자고. 너랑은 더 이상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어. 대화도 안 통하고 비전도 없고 그냥 숨 막혀. 진상혁, 너 미쳤니? 수준이 안 맞아?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만데 이제 와서 수준 타령이야? 저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냐? 애가 있냐? 법적으로 우린 그냥 동거인이야. 남남이라고. 그래, 좋아. 헤어져 줄게. 대신 내 돈 다 내놔. 10년 동안 네 회사에 들어간 내 월급, 퇴직금 당겨서 준 거 전부 다 계산해서 내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사실은 파기니까.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돈? 아이고, 우리 순진한 은서씨.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너 줄 돈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번에 투자 받았다며. 차도 바꾸고 명품도 샀잖아. 그거 다 법인명이야. 그리고 내 회사? 지금 장부상으로 마이너스야. 부도 직전이라고. 빚이 자산보다 많아. 네가 소송 걸어봤자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빚더미 절반뿐일걸? 원한다면 빚이라도 나눠줄까?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오고 서류를 감췄던 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껍데기뿐인 회사 장부만 남겨둔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쓰레기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래?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그러면 너도 성공하든가. 당장 이 집 비워. 보증금도 이미 뺐으니까.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미모의 여자였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저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오빠, 아직 처리 안 했어? 이 언니 말귀가 좀 어두운가 봐. 너 누구야? 남편은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꿀 떨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왔어, 유라야. 지금 보내려던 참이야. 인사가 늦어네. 인사해, 은서야. 이쪽은 내 새로운 파트너이자 곧 약혼할 최유라 씨야. 영진건설 회장님 외동딸이기도 하고. 뭐? 건설 회장님 딸? 안녕하세요,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오빠가 언니랑 살면서 많이 답답했대요. 촌스럽고 궁상 맞고. 야, 너 말 다 했어? 어머, 무서워라. 언니, 현실 직시 좀 하세요. 오빠 회사가 지금 자금난 겪는 거 아시죠? 그거 우리 아빠가 투자 안 해주면 오빠 바로 감옥 가요. 오빠 살리려면 언니가 조용히 빠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늙고 돈 없는 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정말로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 여자의 재력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버려진 카드 취급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진상혁, 너 이 여자 때문에 나 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야. 유라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 너랑 있으면 그냥 빚쟁이한테 잡혀 사는 기분이고. 야, 길게 말 말자. 이거 받고 떨어져. 남편은 제 앞에 하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야. 네가 1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서 특별히 챙겨주는 거니까 이거 들고 나가서 방이나 구해. 더 질척거리면 그나마 이것도 없어. 500만 원. 제 10년의 청춘, 3,650일의 헌신. 수억 원의 자금 지원. 그 모든 것의 가치가 고작 500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봐. 근데 명심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고름이 쏟아질 날이 올 거야. 저는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돈을 만지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입고 있던 간호사 유니폼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저는 제가 산 가구, 제가 꾸민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상간녀의 하이톤 웃음소리와 남편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속 시원하지? 이제 우리 방해꾼 없어진 거야?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온 눈, 낡은 신발. 하지만 제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다짐했습니다. 이 지독한 배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복수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찾아오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열쇠를 쥐인 사람이 바로 제가 5년 전 무심코 살려냈던 한 환자였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이를 악물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집을 나온 직후 저는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병원 근처의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침대, 창문 하나 없는 먹먹한 방. 그곳이 제 10년 헌신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에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상혁 씨가 던져준 500만 원짜리 봉투를 챙기지 않은 걸 후회했냐고요? 아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 돈을 침뱉듯 버리고 나왔을 겁니다. 제 자존심마저 팔아버린다면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생활비는 필요했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주사를 놓고 기계적으로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 소문 들었어? 우리 병원에 가끔 오던 그 벤처 사업가 말이야. 김 선생님 전 남편. 아, 진상혁 대표? 그 사람 왜? 다음 주에 결혼한대. 그것도 영진건설 회장님 외동딸이랑. 신라호텔에서 아주 성대하게 한다더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혼한 지, 아니 쫓겨난 지 불과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남자 처가에다가 자기가 초혼이라고 했대. 뭐? 초혼? 김 선생님이랑 10년을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서류상으론 깨끗하잖아. 그래서 자기는 일만 하느라 여자를 몰랐던 순진한 총각 사업가라고 아주 감쪽같이 속였다네? 그 회장님이 엄청 엄격하신 분이라 이혼 경력 있으면 절대 허락 안 하신다고 했다나 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총각? 일만 하느라 여자를 몰랐어? 진상혁 이 나쁜 자식. 너는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구나. 나의 20대와 30대를 너를 위해 헌신했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고 총각이라는 가면을 쓰고 새 장가를 든단 말이지.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그를 처단할 수 없다면 그가 가장 원하고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내 손으로 박살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진상혁과 그 회사의 뒤를 캤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사업을 도왔던 저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 비밀 장부의 위치, 그가 자주 쓰는 계좌번호까지 저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상혁의 회사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이 자산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직원들 월급도 2달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고 상간녀 최유라에게 갈아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랑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최유라 아버지인 영진건설 회장님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내 부도 직전의 회사를 막기 위한 사기 결혼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사위가 능력 있는 벤처 사업가인 줄 알고 5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업계에 도는 찌라시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진상혁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자를 그리고 그 가족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진상혁, 네가 갈 때까지 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의 통장에 입금했던 3억 원이 넘는 이체 내역서, 그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와 여행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재 그의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이며 부도 위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부 재무제표.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두툼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상혁이라는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오후 1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대한민국 상위 1%만 한다는 그 화려한 곳이 저의 복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D-Day.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싸고 우아한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담동 숍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세련되게 변신시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찌들고 주눅든 간호사 김은서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차갑고 치명적인 독을 품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저는 구두굽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진건설 회장님의 외동딸 결혼식답게 정재계 인사들이 즐비했고 화하는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역겨울수록 제 복수심은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축의금 데스크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상혁의 대학 후배이자 회사 이사로 있는 놈이었습니다. 저한테 형수님 하며 밥도 많이 얻어먹었던 놈인데 오늘은
상간녀 측 하객을 맞이하며 굽신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앞을 보란듯이 지나쳐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하객이 너무 많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홀 안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천장 높은 곳에서 샹들리에가 쏟아질 듯 빛나고 테이블마다 생화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버진로드 입구에는 저와 찍었던 웨딩 사진은 싹 지워버리고 최유라와 찍은 화려한 웨딩 화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진상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사준 셔츠만 입던 그 남자가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를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 수시로 입술을 축이는 행동.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이 거대한 사기극이 무너질까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 떨어라. 더 불안해해라. 네가 올라간 곳이 높을수록 추락할 때 더 아플 테니까. 저는 뷔페가 차려진 원형 테이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 하나 더 주세요. 와인도요? 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제 인생을 갈아넣은 10년의 대가치고는 초라한 한 끼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게 그리고 꼭꼭 씹어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는 순간 짭짤한 육즙과 함께 지난 10년의 기억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서며 먹었던 차가운 김밥, 남편 사업자금 되느라 굶었던 수많은 점심시간들, 그 서러움이 고기 한 점에 섞여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영진건설 회장님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후한 풍채의 노신사.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라고 아부를 떨었고 그는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색이 된 진상혁이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장인어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점점 제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5년 전 병원 VIP 병동. 희귀 심장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던 환자. 가족들조차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포기했던 그 환자를 제가 꼬박 3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했었습니다. 간호사 양반, 내 꼭 살아서 이 은혜 갚음세. 자네 손길 덕분에 내가 숨을 쉬어. 태어나던 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님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할아버지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 전남편의 장인어른이 되어 제 눈앞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짓궂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손을 내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진상혁은 회장님이 제 쪽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쪽 VIP 테이블부터 가시죠. 이쪽은 별로 중요한 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요? 이쪽에 자신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회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이 사람아, 하객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손님인데 귀천이 어디 있나? 나는 저쪽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네. 회장님은 거침없이 제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증거 서류가 든 두툼한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은서? 그의 입모양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제발 사라지라고 눈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보란 듯이 차가운 미소를 날려주었습니다. 안녕, 여보. 밥은 먹고 가야지. 회장님이 제 바로 앞까지 오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회장님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얼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접시 위에 떨어뜨릴 뻔하며 멈칫했습니다. 자네...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호텔 연회장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샹들리의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회장님과 그 옆에서 사색이 된 진상혁, 두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때는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에 간호복 차림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사람의 눈빛을 잊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아니, 김 간호사님? 정말 김 간호사님 맞는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단순한 아는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난 격한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긴 웬일입니까? 연락도 없이 병원을 그만뒀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사람을 불어서 수소문에도 없더니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회장님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수행원에게 아무렇게나 넘기고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따뜻한 손. 5년 전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살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 손을 꽉 쥐었던 그 양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니 다행입니다. 제가 덤덤하게 인사를 건네자 회장님은 눈시울까지 붉히셨습니다. 건강하다마다 자네 덕분에 덤으로 얻어는 목숨인데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아나.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은인.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은인이라는데? 저 여자 누구야? 대단한 사람인가 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옆에 서 있던 진상혁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더니 다급하게 회장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는 사이십니까? 저 지금 주례 선생님 기다리십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단상으로 가시죠. 네?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주례가 문제인가? 내 목숨 구해준 은인을 만났는데. 자네, 인사하게. 이분이 아니었으면 자네는 오늘 장인 얼굴도 못 볼 뻔했어. 예. 그게... 진상혁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식은땀만 비오듯 흘렸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신랑분은 저를 아주 잘 아실 텐데요. 그렇죠, 진상혁 씨? 제 도발에 진상혁이 기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쪽 모릅니다. 초면에 무슨 실례입니까? 장인어른, 이 여자 좀 이상합니다. 아까부터 혼자 앉아서 저를 노려보는데 아무래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습니다.
경호원 불러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는 저를 스토커나 미친 여자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보안 요원 없습니까? 이 여자 당장 끌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손님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유라도 불안해할 거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남편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찌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악당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회장님도 사위의 격한 반응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김 간호사, 자네 혹시 우리 사위랑 아는 사이인가? 아까 안다고 하지 않았나?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신뢰가 저에게 기울어 있는 지금 이 폭탄을 터뜨려야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런 대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상혁의 파멸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 꼭 드려야 할 결혼 선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선물? 네. 지난 5년 전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밤새워 간호했던 그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사위가 될 사람을 위해 꼭 읽어봐 주십시오. 저는 봉투를 회장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진상혁이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거 내놔! 장인어른, 읽지 마세요. 저 여자가 저 음해하려고 조작한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5년 전 심장 수술을 이겨낸 회장님의 완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회장님은 달려드는 진상혁을 밀쳐내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뭐가 그리 무서워서 이 난리인가? 내 은인이 주는 선물을 왜 자네가 막아? 비켜 서 있게. 회장님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걱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장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지난 10년간 진상혁 계좌로 입금된 기문서의 이체 내역서 총 3억 2천만 원. 세 번째 장은 진상혁 벤처기업 내부 재무제표, 자본 잠식 및 부채 현황. 회장님은 노안이 온 눈을 가늘게 뜨고 첫 번째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청구인 진상혁, 청구인 기문서, 동거기간 10년. 종이를 넘기는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진상혁으로 다시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혼란스러움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서늘한 목소리. 진상혁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회장님, 이 남자는 총각이 아닙니다. 저와 대학 시절부터 만나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양가 부모님도 다 아시는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주변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막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냥 잠시 동거만 한 겁니다. 어린 시절 불장난 같은 거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불장난? 10년을 불장난이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불장난이요? 불장난하는 여자한테 매달 생활비 80%를 받았습니까? 회장님, 뒷장을 봐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이 남자 사업 자금으로 댄 돈이 3억이 넘습니다. 제 청춘과 월급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저 제이테크입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뒷장을 넘겼습니다. 빽빽하게 찍힌 입금 내역. 김은서라는 이름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돈의 기록들이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왜 버렸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제 돈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회장님 따님에게 갈아탄 겁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마지막 서류 재무제표에 꽂혔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한 종이. 지금 회장님께 50억 투자를 받으려는 저 회사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직원 월급도 밀린 부도 직전 회사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회장님 돈을 노린 명백한 사기 결혼 미수입니다. 제 폭로가 끝나자 홀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스테이크를 썰던 나이프 소리도 축하를 건네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진상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진상혁은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회장님 바지 끄덩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잠시 눈이 돌아갔던 겁니다. 투자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 10년을 산 조강지처를 500만 원 주고 쫓아낸 놈이 사랑을 논하다니. 정말 역겨움의 극치였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어 구겼습니다.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상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 총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나를 아주 우습게 봤구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딸이 아무리 귀하게 자라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도 내 눈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게다가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해? 회장님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심장이 멈췄을 때 다시 뛰게 해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의 피눈물을 뽑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내 딸의 인생까지 망치려 들어. 회장님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진상혁은 공포에 질려 히익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네가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그건 100번 양보해서 딸아이가 좋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네.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놈은 사업가 자격도 내 사위 자격도 없어. 그런 놈은 인간도 아니야. 회장님은 구겨진 서류 뭉치를 진상혁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진상혁의 초라한 모습을 덮었습니다. 경호원,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사기꾼 놈 끌어내! 회장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식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다루듯 진상혁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유라야, 나 좀 도와줘. 그는 돼지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의 턱시도 바지가 벗겨질 듯 흘러내리고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했던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잡상인이 쫓겨나는 꼴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바빴습니다. 그때 시모 대기실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를 왜 끌고 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진상혁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곤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언니가 그랬지? 또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우리 오빠 놔줘! 그녀가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회장님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최우라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아빠? 태어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듯한 표정의 최유라. 회장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싸주며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 멍청한 것아.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결혼을 해? 총각? 유망한 사업가? 다 헛소리야. 저놈은 10년 산 마누라 버리고 네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이야. 거짓말. 오빠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경찰서 가서 확인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된다. 아니, 못한다. 오늘부로 저놈이랑 끝내. 안 그러면 너도 내 자식 아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선언에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짜로 쌓아올린 성은 무너져 내렸고 가면은 벗겨졌으며 거짓된 사랑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식장 한가운데 서서 끌려나가는 진상혁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지은 표정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깨달은 자의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스디슨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 끝맛은 어떤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잘 가라, 내 지난 세월아. 저는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리한 회장님이 지친 기색의 역력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간호사, 아니, 은서양.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결혼식장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바닥에는 짓밟힌 꽃잎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허영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진상혁과 최유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말이죠.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 총수의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딸에 대한 배신감,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다는 자괴감, 그리고 생명의 은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간호사, 아니, 은서양.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면목이 없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 딸년과 그놈이 자네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네. 다 내 탓이야. 회장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저는 회장님이 더 큰 피해를 보시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까 진상혁이 그토록 탐내던 아마도 축의금이나 수표가 들어있을 법한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지만 관리가 잘 된 가죽 지갑에서 나온 수표 한 장과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겪은 고초에 비하면 덕없이 부족하겠지만
내 사죄의 표시이자 자네의 새 출발을 위한 투자금일세. 회장님, 저는 돈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사과를 받고 싶었고 제 잃어버린 10년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것처럼 비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 손에 억지로 수표를 쥐어주셨습니다. 액수로 얼핏 보니 제 10년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거절하지 말게. 이건 동정금이 아니야. 자네가 5년 전 입원했던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지 않았나. 그때 내가 자네 눈을 봤어. 자네는 간호사로서의 실력도 좋지만 사람을 꿰뚫어보고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해. 회장님, 자네 같은 인재가 고작 저런 사기꾼 뒷바라지 하느라 썩고 있었다니 내가 다 억울해서 그래. 이 돈으로 사업을 하든 자네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시작해보게. 내가 투자자로 나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주게. 투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상혁은 제 돈을 푼돈 취급하며 착취했지만 회장님은 저를 투자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최유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이 번져 판다처럼 된 눈으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악을 썼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잡혀가는데 저 여자한테 돈을 줘? 아빠 미쳤어? 나 쪽팔려서 어떻게 살라고? 철없는 딸의 외침에 회장님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장님은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유라가 쓰는 모든 카드 정지시켜.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제 차, 법인명이지. 당장 압류해서 회사로 가져가. 뭐? 아빠! 그리고 너, 오늘부터 집 들어올 생각 마라. 네가 그놈이랑 놀아나느라 쓴 돈, 사기꾼한테 퍼다 준 돈 다 갚을 때까지 넌 내 딸 아니다. 맨몸으로 나가서 돈을 벌든 굶어 죽든 너 알아서 해. 아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 카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녀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회장님은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다. 그 잘난 사랑, 빈털터리가 돼서도 지킬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끌어내. 결국 최유라 역시 경원들에 의해 예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지갑도 차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 버려진 셈입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래, 은서 양.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보세. 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하고. 저는 회장님께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이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회전문이 돌아가고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햇살이 어찌나 눈부신지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 폐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났다. 입 밖으로 뱉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자 나 자신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거친 감촉조차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세련된 오피스 빌딩. 대표님, 다음 미팅 스케줄 확인해드립니다. 오후 2시에 영진그룹 회장님과 실버 헬스케어 타운 조성건으로 미팅이 있으십니다. 네, 알겠어요. 자료 준비해주세요. 저는 창밖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대표이사실에서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명패에는 주식회사 더케어 대표이사 김은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투자금과 제 10년의 간호 경력, 그리고 병원에서 보고 배운 시스템을 접목해 만든 프리미엄 환자 케어 및 의료 컨설팅 사업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퇴원 후 관리, 식단, 재활까지 1대1로 매니징해주는 서비스는 부유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대기업 제휴까지 맺게 되었죠. 저는 이제 500만 원에 벌벌 떨던 김은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회사를 키우고 수십 명의 직원 월급을 주는 당당한 CEO가 되었습니다. 미팅 장소인 호텔 라운지.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김 대표.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요즘 업계에서 김 대표 칭찬이 자자하더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들리지 않았지.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라운지 입구 쪽에 있는 TV 뉴스 속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테크 전 대표 진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유럽 기업가의 사위를 사칭하며 수십 명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면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진상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퀭한 눈과 며칠은 못 씻은 듯한 초라한 행색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혀를 차며 뉴스를 보셨습니다. 인과응보지. 듣자니 감옥에서도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영치금 한 푼 못 받고 있다더군.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모르는 사람의 불행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저의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진상혁은 7년 뒤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신용불량자 꼬리표와 사기 전과를 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성실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차가운 깜빵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백화점에 들러 저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10년 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브랜드의 립스틱과 향수,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저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인생의 10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증명해낸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저는 벤츠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벤츠를 몰고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알아봐주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늘 저녁은 직원들과 회식이 있습니다. 제가 쏘는 날이거든요. 제 건배사는 미리 정해뒀습니다.
타인의 껍데기에 속지 말고 나 자신의 알맹이를 믿자.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쾌한 반전과 눈부신 성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